저희가 로라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얻은 정보들 그리고 인증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크게 세 가지 파트인데요. 로라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로라 얼라이언스 현황과 그리고 로라 얼라이언스의 로라웬 그 표준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TTA에서 그 로라 관련돼서 그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라는 그 약간 그 히스토리를 보자면 2012년에 이제 샘텍이 그 프랑스의 시클레오를 인수를 하면서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클레오가 이제 그 장거리 M2M 솔루션, 즉 로라에 대한 기술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었고, 이를 인수를 하면서 샘텍이 그 어떤 그런 로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라고. 저는 이거 인터넷에 그냥 나온 거라서 샘텍 계시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 IBM, 마이크로칩, 뭐 시스코 등과 해서 로라 얼라이언스를 2015년에 출범을 하였고요. 2015년 3월에 이제 첫 번째 로라웬 스펙을 그 제정을 해서 승인을 하였고, 그것을 이제 6월쯤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5년 11월쯤에 이제 공식 그 인증 프로그램도 론칭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쭉 이제 로라웬도 업데이트 되면서 버전 1.0.2에서 이제 좀 크게 바뀐 게 리저널 파라미터를 분리를 하고 또 KR 920도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말에 로라웬 1.1이 릴리즈가 되고, 올해는 이제 아직 뭐 큰 이벤트라고 할 거는 이제 회장이 좀 바뀌었다고 이제 좀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렇게 로라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로라와 로라웬에 대한 용어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많이 혼동해서 쓰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로라는 샘텍의 이제 그 고유의 그 파이 기술이 되겠고요. 그 로라웬은 로라 얼라이언스에서 제정한 그 맥레이어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스택을 보시면 결국에는 그 아래 그 지역 주파수별로 로라 그 파이가 장착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로라 맥은 이제 클래스가 세 개로 크게 나눠지죠. ABC 위에 이제 로라 맥이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로라 비표준으로 로라를 그 개발하시고 그걸 구축하시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 파이만 가지고 메쉬 네트워크 혹은 뭐 P2P 네트워크를 꾸며서 그거를 이제 구축하시는 사례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게 또 구성이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로라웬과의 이제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범주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호환성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로라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요. 로라가 이제 정부지 노랗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5개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존재를 하고 그 한 43개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한 100 나라에서 이제 로라웬이 이게 배치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유럽 사업자들이 많이 초기에도 그렇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KPN, 뭐 오렌지 등 뭐 많은 그 유럽 통신사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생각하는 바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E망이 잘 깔려 있었고 NB-IoT나 뭐 LTE 캣 M1으로 가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간 반면에, 유럽 쪽에서는 사실 NB-IoT를 건너뛴다고 말씀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LTE망이 만약에 잘 깔려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로라가 장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더 이렇게 효용성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도 워낙에 그 뭐 땅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로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그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로 세넷이나 컴캐스트가 이제 로라 얼라이언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이제 SKT가 있을 테고 아까도 언급이 됐던 타타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등등이 있습니다. 로라 얼라이언스는 크게 4개의 분과로 나눠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트래티지 커미티는 좀 활동이 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나지 않았으니까 크게 4가지 분과가 이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커미티는 이제 주로 이제 로라의 그 얼라이언스가 갈 방향, 로드맵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마케팅에서는 이제 결국 이런 어떤 행사 주최를 하고, 그리고 PR을 하고, 이제 브랜드에 대한 홍보 그런 역할들을 미디어 대응 등을 하고 있고요. 테크니컬 커미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규격에 대해서 그 제정 및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을 하고 있고, 제가 주로 활동하는 이제 서티피케이션 커미티에서는 이제 어떤 기술 규격을 바탕으로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 얼라이언스의 주요 멤버사를 크게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보면 칩셋사, 모듈사, 그리고 엔드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베이스 스테이션이라는 건 게이트웨이 개발 회사, 네트워크 서버 회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회사 이렇게 그 분류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셈텍 그리고 모듈 쪽에 뭐 무라타나 마이크로칩 이게 이제 주요 회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디바이스는 이제 많은 업체들이 있고 그 게이트웨이 쪽에는 커링크, 멀티텍, 시스코 뭐 다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이고요. 네트워크 서버 쪽에는 이제 액틸리티 등등이 이제 많이 오르비와이즈 등등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로라 얼라이언스의 아까 인증 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라웬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인증의 좀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국내에서 로라 뭐 엔드 디바이스 등을 개발을 하셔도 로라 얼라이언스 인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KC 적합성 인증이 되겠고요. 로라 얼라이언스 인증을 받으면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리스팅 된다. 그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보통 이런 얼라이언스 인증을 받게 되죠. 근데 SKT는 사실은 그 로라 얼라이언스 인증을 요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비용이 드는 인증을 굳이 뭐 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받게 된다면 이걸 왜 받고자 하는가. 그래서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 자체는 얼라이언스 쪽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신뢰성 측면에서 제품의 어떤 정상 동작이 보장이 되고 그래서 사용자가 안심하고 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상호 운용성이죠. 이 엔드 디바이스는 인증을 받았으므로 어떤 공식 네트워크에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트 측면에서는 뭐 잘못 개발을 하게 되면 제품이 하자로 인해서 수리해주고 교환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품질에 대한 보장도 되고 로라 마크가 붙어 있으므로 뭐 믿고 더욱더 사게 되겠죠. 그리고 얼라이언스로부터 승인이 받았다는 것도 정도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이때 누구 탓인가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사업자는 단말 문제다. 뭐 우리는 사업자 문제다. 그랬을 때 인증을 받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 얼라이언스로부터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쟁 해결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증을 받았으면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서인데 이제 구축할 때 성능이 뭐 나쁜 단말의 경우에는 좀 더 뭐 많은 수의 게이트웨이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 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얼라이언스의 이제 인증 분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증은 결국 선택의 몫인 거고요. 현재로서는 인증 프로그램은 사실 크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고 2가지는 뭐 설명을 드리자면 엔드 디바이스에 대한 그 맥 프로토콜 적합성 인증밖에 없습니다. 게이트웨이 시험 없고 네트워크 서버도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드 디바이스의 적합성 시험이 이제 론칭이 된 거고요. 현재로서
그 로라웬 버전 1.0.2에 해당하는 규격을 탑재한 디바이스가 이제 어디 향인지 EU인지 US인지 KR인지에 따라서 다른 시험 규격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어서 현재 인디아 규격이 추가가 되고 있고 클래스 B 시험 규격도 만들어지고 있고 로라웬 버전 1.1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RF 성능입니다. RF 성능 규격을 로라 얼라이언스 여기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인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술 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 RF 성능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주로 이제 사업자가 되겠죠. 사업자가 이 정도의 RF 성능이 요구가 된다. 그러니까 얼라이언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험을 하고 와라라고 했을 때 결국엔 이 RF 성능 시험 결과를 제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현재는 뭐 EU 쪽에밖에 규격이 없는 상황이고요. 국내에는 뭐 SKT 쪽에서 큰 뭐 요구사항은 없는 상태라서 아직 저희 쪽 규격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저희가 뭐 CTIA 그쪽에 이제 시험과 유사하게 그 옵서버가 달린 아나코익 챔버 안에다가 턴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단말을 이렇게 돌리면서 방사 전력, TRP, 수신 성능, TIS 등을 이렇게 검증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ertification by Similarity인데 이 부분은 뭐 다른 와이파이, 빛, 블루투스 등에도 다 있는 부분이죠. 그 동일 주로 모듈 같은 걸 썼을 때 그 문서로만 이제 인증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도 대부분 원칙은 비슷할 겁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페이퍼웍을 통해서 이제 인증 시험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로라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어댑터 레벨 이상은 가입을 해야 되고 어댑터 레벨은 연회비가 3,000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입을 하였고 우리가 개발된 제품이 있다면 이쪽 부분은 가입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가입이 되었으면 이제 시험소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의뢰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가 페일이 나면은 뭐 재시험을 하든 아니면 얼라이언스 쪽에 뭐 어떤 이의 제기를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주로 이제 다 디버깅을 통해서 다 패스를 만들어야겠죠. 패스를 만들고 나면 이제 이 결과가 시험소에서 이제 얼라이언스로 전해져서 검토를 거쳐서 이제 인증이 나오게 되고 인증서가 발부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 제품이 리스팅 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공인시험을 할 수 있는 공인시험소는 크게 5군데가 있습니다. 초기 멤버였던 IMST는 이제 독일에 있는 사실은 로라 개발을 하고 또 인증도 하는 업체고요. 사실 유럽 지역에 대한 시험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에테플랜도 사실 IMST랑 협업해서 이제 이런 로라 쪽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좀 핀란드에 있고 이쪽도 이제 로라 시험을 이렇게 위주로 돌리고 있고요. 아래 3군데가 이제 글로벌한 여러분도 많이 이름 들어봤을 듯한 글로벌한 시험 업체가 되겠습니다. 데크라는 이전에 이제 AT4YLS라고 불렀던 곳인데 스페인에 본사를 뒀고요. 스페인, 미국, 일본, 대만에 다 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나온 모든 그 국가별 인증 시험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지사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븐레이어스 같은 경우에도 독일 기반의 글로벌 업체고 독일, 미국 등에 이제 있는데 주로 유럽, 미국 쪽 시험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세븐레이어스 한국 규격 시험에 대한 계획은 일단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TUV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회사고 여기 독일,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다 시험소가 있고요. 사실은 한국이 근처에서 이제 로라 시험을 공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EU랑 KR 시험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여기 이제 인증 시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심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쪽에 이제 추가를 해서 한국 쪽 전문 좀 시험 소로 이제 좀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5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던 업체인데 비해서 저희는 이제 후발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좀 텃세를 좀 당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2015년 11월에 이제 인증 프로그램이 개시가 된 이후로 현재 1월 달에 제가 얼라이언스 미팅에서 들은 바로는 150개의 제품이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IMST 마이크로칩 같은 뭐 모듈 업체들이 많이 인증을 했는데 국내 업체는 2군데가 있습니다.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유럽 쪽 향에 대한 인증을 획득을 했고, 시큐리티 플랫폼이라는 곳은 이제 일본에 있는 데크라의 시험소에 가서 한국 쪽 인증을 받았습니다. 디바이스 아까 그 SKT에 지원한 모듈 중에 디바이스 디자인이 이제 시큐리티 플랫폼이랑 같이 협업하는 그런 관계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로라 그럼 인증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부터는 얼라이언스 이제 멤버들에게 공개되는 이제 시험 규격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간단하게만 이게 발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향후에 인증이 필요하실 경우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을 다 하셨고 그러면 이 엔드 디바이스를 그 인증받고자 하신다면 거기에 이제 테스트 모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 모드 어플리케이션이란 건 간단합니다. 테스터기 결국에는 그것도 로라 서버 기반이 되겠죠. 거기서 어떤 특정 명령을 왔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테스트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GitHub에 다 오픈 소스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프레임 포트가 0이면 맥 커맨드고요. 1부터 2, 3까지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프레임 포트인데 2, 4는 이 테스트 모드를 위한 그 포트가 되겠습니다. 2, 4 이후에 이제 서버가 이제 몇 가지 코드를 붙여서 보내면 그에 대한 응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 서버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 테스터에서 F 포트를 2, 4로 세팅하고 페이로드에다가 여기 01 보내면 이게 결국에는 엔드 디바이스가 이제 테스트 모드로 진입하라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걸 받아와서 이제 진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테스트 모드로. 그리고 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모드에서 빠져나오라라는 명령이 되겠고요. 그리고 02 같은 경우에는 서버 그 테스터가 엔드 디바이스에게 향후에 보낸 모든 패킷은 컨펌드 프레임으로 보내라 라는 것이고 03 같은 거는 향후에 다 언컨펌드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제어를 하는 거죠.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04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크립토그래피 테스트라고 해서 04 이후에 붙은 뭐 01에 대해서는 한 단계 증가한 02로 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에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커맨드가 되겠고요. 06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AA 시험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한번 조인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를 쭉 진행한 다음에 조인 옵션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테스트 모드 빠져나가고 처음에 조인 리퀘스트 프로시저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때 이제 06을 통해서 트리거 조인 리퀘스트를 시키는 거고요. 07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RF 퍼포먼스 테스트용 그 커맨드인데 이거는 뭐 인증 시험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이후에 이제 그 시험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적었는데 그래서 버전을 업데이트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네요. 일단 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TTA에서는 이제 글로벌 IoT 시험 인증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로라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세 번째에서 발표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IoT 시험 인증 센터는 저희가 사실 과기정통부 과제로 진행을 해서 센터를 설립한 건데요. 목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기업이 IoT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에 대한 검증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설립한 것이고요. 결국 저희가 타겟하는 업체는 IoT 서비스 업체, IoT 플랫폼, 디바이스 업체에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표준 뭐 국제 공인 기반 시험 서비스와 그 밖의 서비스까지 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서비스 부분에 이제 품질 검증 그리고 기타 어플리케이션 영역, 헬스케어, 에너지 등등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플랫폼 쪽은 저희가 1M2M, OCF 혹은 LWM2M 등에 대한 그 시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로라 그리고 NB-IoT 현재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부분은 아직 저희가 구축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국내 업체가 저희 센터를 통해서 개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인증 기간과 비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인증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쯤에 저희가 이 센터를 제2판교 거기에 구축을 해서 입주를 했고요. 몇 가지 사진이 있는데 이제 저희 센터 안에 각각 기술별로 이제 방이 있습니다. 1M2M 시험실, 그리고 RF 챔버 안에는 NB-IoT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챔버 안쪽이 NB-IoT입니다. 그리고 저희 IoT 오픈 랩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안에서 이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서비스 검증 랩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IoT뿐만 아니라 무선 전력 전송 부분도 저희가 센터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WPC나 AFA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회의실도 있고 고객 지원실도 있고 뭐 쉼터도 있으니까 저희 쪽에 이제 이 센터를 활용하셔서 여기서 뭐 이렇게 좀 자유롭고 좀 편안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가 구축된 장비를 좀 소개드리면, 일단 플랫폼 쪽 2개와 네트워크 쪽 2개로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쪽은 먼저 이제 1M2M 쪽에 저희가 공인 인증기관이기도 하면서 공인 시험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1M2M 기반의 그런 시험 장비를 갖춰놨고요. OCF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인 시험소 자격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OCF 관련된 시험 장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NB-IoT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RF 분야 적합성 시험 환경을 구축을 하였고, 그래서 GCF 기반의 RF 시험은 현재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로라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인 시험소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시험기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IoT를 하시면서 뭐 로라 쪽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향후에 뭐 플랫폼 쪽도 검토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일단 소개를 드리니까 뭐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쪽 1M2M 쪽에 이제 테스트 베드가 상호 운용성이나 그 적합성 쪽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OCF도 이제 이런 그 테스트 베드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플랫폼 쪽은 눈에 보이는 게 주로 없죠. 이제 주로 이제 노트북 안에 깔린 그런 테스터가 이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NB-Io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LTE, 뭐 이전에 3G 이런 이동통신 계열의 시험 환경과 사실 똑같습니다. 많이 아시는 뭐 키사이트나 로데 그런 이제 약간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NB-IoT 시험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그 키사이트의 그 RF 그 적합성 시험기를 구축을 하여서 이제 이쪽 시험을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로라 얼라이언스에서 공인된
그 적합성 시험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라 적합성 시험기는 엔드 디바이스 이게 이제 시험 받을 단말이 되겠고 이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이 시험 툴에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 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로라 서버 기반으로 시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이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검증이 필요하실 때 저희 쪽에 컨택을 하시면 그 무료로 개발 지원 시험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대신 무료 개발 지원 시험 때는 어떤 리포트 같은 거는 나가는 건 아닙니다. 와서 디버깅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이후에 이제 인증 시험에서는 이제 실제 사실 인증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저희 쪽을 통해서 이제 개발 지원을 저희는 이제 이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로라에 대한 공인 시험기뿐만 아니라 로라를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또 구축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로라 서비스 검증 테스트 베드란 건데, 아무튼 로라를 개발하시는 엔드 디바이스를 개발하시든 게이트웨이를 개발하시든 서버를 개발하시는지 저희가 표준된 그 세 가지를 다 구축을 하고 있으면 이쪽 서비스 검증 테스트 베드에서 그 DUT를 검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컨셉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KR920 기반으로 로라벤 표준에 맞게 구축이 된 게이트웨이와 로라 네트워크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조인이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잘 전송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커링크 거고 이제 네트워크 서버는 이제 노트북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T 로라를 개발하시고 이제 시험을 위해서 보통 순회에 있는 오픈 테스트 베드에 가시는데 저희 쪽에 이제 그와 동일한 게이트웨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랩에 구축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게이트웨이가 뒤에 백다른 이제 LTE를 통해서 순회에 있는 그 시험망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순회에 있는 서버의 로그를 통해서 조인이 잘 되었는지를 검증해 드릴 수 있고, 싱플러그에 대한 연동에 대한 검증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로라 쪽에 이제 KR920뿐만 아니라 EU나 US, AS 등에 대한 RF 성능을 위해서 레드우드컴 로라 계측기를 또 구축해 두었습니다. 서울 IoT 센터에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이용을 하면은 그 RF의 송수신 성능을 볼 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약간 글로벌한 그런 규격들에 대해서 표준 적합성이 이제 100% 공인된 건 아니지만 그 표준 적합성에 대한 그런 시험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좀 업데이트 자료가 있는데 조금 한 3장 더 있는데 그것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구조도 단순하고 이제 인증 시험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로 3가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로라 인증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까지 말씀드렸고, 로라 공인시험 환경은 저희 구축된 테스트 베드도 보셨지만 이와 같습니다. DUT가 이제 실드 박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DUT가 들어가 있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공인시험기와 여기는 유선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총 18개인데요. 그 중에서 간단히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셋업 테스트라는 항목에서 첫 번째 테스트 모드 액티베이션, 테스트 모드가 잘 구현이 되었느냐를 보는 시험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옵셔널입니다. OTA를 구현을 하였다면 OTA가 잘 동작하는지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세팅에 대한 테스트인데, 이 부분의 첫 번째는 테스트 모드에 들어갔고,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테스트 커맨드가 여러 개 있다고. 이 커맨드별로 이런 커맨드가 잘 구축되었는지 보다는 이제 테스트 모드에서 시퀀스가 잘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오퍼레이션이 잘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크립토그래피 테스트는 사실은 그 무선 로라 구간에서 이제 무선으로 잘 암호화가 되어가 되겠습니다. MIC 체크도 여기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운링크 에러 레이트는 어떻게 보면 성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맥 레이어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0개의 패킷을 보내서 적어도 57개의 패킷을 받을 수 있는지 정도를 여기서 기본 성능으로서 검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운링크 윈도우 타이밍은 윈도우 이전 세미나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업링크 데이터를 보내고 기본적으로 클래스 A에서는 두 개의 다운링크 윈도우가 열리는데 이 타이밍이 잘 맞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레임 시퀀스 넘버는 시퀀스 넘버가 잘 동작하는지, 이것들이 이제 기본 테스트가 되겠고요. 다음 항목들은 이제 맥 커맨드 항목입니다. 맥 커맨드가 이미 그 규격에 다 정의가 되어 있죠. 그 부분들을 검증을 하는 건데 맥 스테이터스 리퀘스트 커맨드를 서버가 보내서 그에 대해 맞게 응답을 하는지 보는 것이고, 맥 커맨드라는 거는 사실은 네거티브 테스트인데요. 그 규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 커맨드를 프레임 옵션 필드에 넣을 수도 있고 페이로드 필드에도 넣을 수 있는데 둘 다 넣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걸 검증하는 네거티브 테스트고요. 뉴 채널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래 로라에서 한국 KR 규격에서 사용하는 92.1, 92.3, 92.5 외의 채널을 세팅을 해서 그걸 사용하는 그런 커맨드 테스트가 되겠고요. DL 채널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저희가 두 가지 윈도우, 다운링크 윈도우, 첫 번째 다운링크 윈도우에서는 업링크의 프리퀀시와 데이터 레이트를 따라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프리퀀시를 바꾸고 싶다. 그럴 때 DL 채널 리퀘스트를 통해서 RX1 윈도우의 프리퀀시를 바꾸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컨펌드 패킷은 이제 액크놀로지를 필요하는 패킷을 보냈을 때 그에 대한 동작이 잘 되는지 보는 것이 되겠고, RX 파람 셋업 같은 경우에는 RX 파람은 RX 1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레이트에 대한 오프셋만 변경할 수가 있고, 왜냐면 업링크를 따라가니까요. RX 2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레이트와 프리퀀시를 이 커맨드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테스트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패킷 에러 레이트 RX 1, 2가 다시 나오는데 앞에 것과 다른 점은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데이터 레이트별로 SF12에서 SF7까지 변경해 가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고요. 이 부분 뭐 뒤에 약간 언급을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RX 타이밍 셋업 리퀘스트는 저희가 업링크 윈도우가 열리고 나서 다운링크가 두 개 열리는 게 보통 1초, 그 다음에 2초인데 이 타이밍을 변경하는 커맨드입니다. 그걸 테스트하는 거가 되겠고요. 링크 ADDR 리퀘스트는 ADR이 어떻게 보면 로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TX 파워와 그리고 데이터 레이트 변경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어댑티브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게 ADR이고요. 이 ADR을 동작시키기 위한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결국 링크 ADR 리퀘스트를 통해서 단말에 TX 파워를 바꿀 수가 있고 데이터 레이트를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검증을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3개만 딱 예시를 좀 적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시험이 워낙에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본 디폴트 세팅 테스트에서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펑셔널리티는 테스트 모드에 들어갔으면 에코 리퀘스트 아까 공사에 해당하는 걸 보내면 정확하게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는 것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테스트 모드에서는 엔드 디바이스가 다운링크 카운터를 5초마다 이렇게 위로 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카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태껏 몇 개의 다운링크를 받았는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카운터가 잘 동작하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이 되면 먼저 시험을 위해서 저희 테스터에다가 디바이스의 어떤 그 UI 정보를 입력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조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 디바이스 UI든 뭐 앱키든 간에 이렇게 서로 입력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엔드 디바이스가 동작을 하는 OTA든 ABP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조인을 시킵니다. 서로 이렇게 연동이 되고 나면 DUT는 기본적으로 자기 기본 어플리케이션에서 패킷을 보내게 되겠죠. 어떤 패킷을 갔을 때 테스터가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 모드로 들어가 진입하라는 그런 패킷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포트 224에 01010101로 이렇게 보냈을 때 그러면 이제 엔드 디바이스는 테스트 모드로 들어간 이후에 테스트 모드에 따라서 5초마다 다운링크 카운터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 데까지가 이게 시험의 준비 작업입니다. 준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테스터가 에코 리퀘스트 패킷을 만들어 보냅니다. 224에 그 페이로드를 04, 01로 보냈을 때 크립토그래피 그 커맨드가 동작하는 게 04 이후의 것들을 하나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01을 보낸 리스폰스를 했다. 그러면 이쪽 세부 절차는 패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는 다운링크 카운터를 5초마다 보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서버에서 언컨펌드 패킷을 하나 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카운터가 하나 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시험 전체가 패스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이 검증된 거고요. 그리고 다운링크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터가 결국에는 RX1 윈도우와 RX2 윈도우에서 각각 그 데이터 레이트는 FCF12로 그래서 60개의 에코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고 그에 대한 수신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후반부에 이제 패킷 에러 레이트 부분과 다른 점은 여기서는 SF를 하나 고정시켰다는 것. 그래서 ADR의 기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요소고 뒤에 있는 거는 ADR 기능을 쓰기 때문에 ADR 자체가 옵셔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옵셔널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패킷 사이즈도 최대 KR에서 최대 패킷 사이즈 페이로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1바이트입니다. 이렇게 쫙 채워서 보내는 검증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동작 테스트 모드까지 진입한 다음에 테스터가 에코 리퀘스트 패킷을 51바이트 만들어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 예를 들어서 11111 하고 쭉 1 했으면 이 응답은 공사에 222 해가지고 쭉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 받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패킷이 이렇게 잘 들어온 거고 이걸 60회 반복을 해서 57개 이상 수신되어야지 이제 RX1에 대한 검증이 된 거고요. RX2도 마찬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운링크 에러 레이트를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는 SF1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테스트해 본 바로는 에러율이 그렇게 거의 나지를 않을 겁니다. 아마 시험실에서 이렇게 쉴드 박스 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거의 쉽게 통과가 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근데 뒤에 이제 아까 PER 같은 경우에는 SF7까지 이렇게 속도를 올리게 되면은 좀 에러율이 높아지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재시험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 커맨드 여러 개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뭐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맥 커맨드를 서버에서 날렸을 때 그에 대해서 정확히 응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스테이터스 리퀘스트는 그 테스터에서 즉 서버에서 엔드 디바이스에게 물어보는 거죠. 배터리가 뭐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커맨드가 되겠는데 그 커맨드를 이제 보냈을 때 그에 대한 규격에 맞는 포맷으로 그 응답을 했으면 이건 패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인증 시험 자체가 제 생각에는 까다롭지 않게 진행을 될 수 있을 걸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